지금 투자로 이제 1, 2교시 들어봤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것도 있고, 들어도 어렵고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12월에 들었잖아요. 이거 2월 달에 또 들어요. 그 4월 달에 또 들어요. 그 6월 달에 또 들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최소한 이 파트 10번 정도는 듣고 들어가요. 그 과정에서 용어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단순하게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네, 그러니까 나오면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문 5개가 뜨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했을 때 부딪히는 건 뭐냐? 5개가 다 좋아 보여요. 실력이 별로 없을 때. 근데 공부를 조금 하면 2개를 선택을 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네? 그런데 1번을 선택하면 3번이 답이라고 그러고 3번을 선택하면 1번이 답이라고는 혼란기를 거쳐요. 근데 물론 아주 불행한 사태는 1번과 3번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때 답은 5번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직도 정리가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문제도 학생 실력 보고 대응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째려보면 5놈이 다 일어나 있어요. 다 자기가 답이라고 손을 흔들어요.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째려보면 답만 딱 일어서게 돼 있어요. 실력을 갖추면 그만큼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게끔 출제를 해요. 40분에 40문제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계로는 절대적으로 이론으로 어렵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요. 거기다가 계산 문제도 10개씩 주는데 이론까지 어렵게 주면 떨어지란 얘기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학계론이 제일 어렵게 나왔을 때가 15회예요. 15회가 2004년도예요. 이때 공표를 했어요. 앞으로의 출제는 이거 밑으로 내겠다고. 그래서 지금 36회까지 시험을 본 게 다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해는 얘가 어렵고 올해는 뭐 쉽고 그거 없어요. 그냥 맨 난이도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만 잘 정리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험이 임박할수록 시중에 유언비어가 막 돌아요. 올해 문제가 난이도가 어떻다더라,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매년 1월이 되면은 이 시험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어떤 기조로, 올해 합격자 수는 어떻게, 그리고 출제위원을 위촉을 이제 이런 걸 다 해요. 그리고 실제 출제는 언제 하겠어요? 8월달 이후로 한다고요. 물론 대학 교수에게 위촉이 됐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직접 출제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문제하면 그 양반이 감수해갖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머리에 있는 걸 갖고 출제했지만 요즘은 출제 근거도 다 제시를 해야 돼요. 어디 이론에 몇 페이지에 어디 있는 걸 인용을 해서 출제했다 이런 게 다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신청이 들어가야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지만 시험이 끝나면 이제 한 문제 걸려서 이신청 막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신청이 평균 한 40문제 들어가요. 평균. 웬만한 건 다 이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올해 시험도 39문제가 이신청 들어갔는데 한 문제도 안 받아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병폐가 있냐면 사이트라든가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막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애들 한두 개만 선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도 심사숙고해서 그걸 볼 거 아니에요. 39문제씩이나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거 대충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누구 손해예요? 학생들 손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끝나고 나오면 그 사이트들이나 출판사들에서 가다반이라고 막 줘요. 나눠주면 그게 100%가 아니에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그래서 시험장 나오면 답은 오후 5시 정도 되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가다반을 올려요. 그거를 보고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랬었어요. 올해도 이 1차가
70점, 50점 맞아서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한 문제가 뭐로 채점했냐 그랬더니 그걸로 채점했다는 거예요. 기다려봐라. 오후에 가다반이 올라오면 그걸로 다시 확인해봐라. 그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눠준 거 안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문제가 쉬운 거예요. 눈에 들어오고 답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윤총과 결석했잖아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야 화폐 시간같이 들어본 적 있어? 그거 모를 거 아니에요. 역수가 어떻게 표시하냐? 모를 거 아니에요. 너 상관계수가 뭔지 알아? 모를 거 아니에요. 표준편차가 뭐야?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인강을 듣겠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영화 관람하는 케이스가 아니면은 모니터 앞에 3시간씩 앉아있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처음에는 모니터에 딱 앉아요. 자세도 올바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꼭 굳이 여기 앉았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소리를 틀어놓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벽에 기대가지고 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기대면 눕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약간 누워주는 거예요. 그죠? 눕다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깜빡하는 거예요. 눈 떠보면 아침인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인강을 통해서 합격을 한다는 거는 그 양반의 대단한 집중력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주변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부 같으면 집안 살림이나 아이들 뭐 육아나 케어 이런 거는 주변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너는 이것만 신경 써라 이렇게 해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서 공부한다는 거는 굉장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그러면 가지고 와서 무난하게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차가 합격이 안 된다는 건 그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분명 딴 생각이 있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3년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에 끝내줘야지. 제가 그때도 한번 그랬었죠. 좀 있으면 이제 1월달 되면 2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야 1차 합격한 어떤 그 여운이 남아있으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5월달 오하면서부터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왜? 아니 이거를 외우는 건데 다 외웠어. 다 외웠는데 그래도 계속 봐야 돼. 왜 봐야겠어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작업을 여름 내내 하고 있잖아요. 한 8월달 되면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야 이번 주에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에 그냥 1, 2차 같이 할 걸.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사람 힘든 거 똑같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불행한 사태가 뭐예요? 만약에 내년에 2차가 안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횟수로 몇 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중요한 건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 우리 투자론에서 두 번째 단원이 이거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제목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거기 225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결정 단계 현금 수지 측정법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투자 분석 있죠. 이 분석은 이걸 갖고 판단해요. 현금 흐름 있죠. 돈의 흐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 흐름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보게, 교재에 보면 226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있죠. 별표하는 거예요. 별표 2개. 그러고 페이지를 넘겨서 229페이지에 가면 거기 상단에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있죠. 그럼 별표 하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 부동산에 투자하면 한 5년간 얘를 보유했다가 5년 후에 얘를 매각한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는 동안에 운용에 따른 현금 흐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유할 때 임대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5년 후에 뭘 하는 거예요? 매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내가 10억을 투자하는데, 자, 6억은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4억은 지분을 넣었어요. 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돈으로. 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4억이에요. 근데 5년간 내가 얘를 운영하면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내 지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10억에 사가지고 매각할 때는 11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차익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은행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잖아요. 명의가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투자한 것과 5년 후에 매각을 했을 때 현금 흐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한 걸 지분 복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흐름을 다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파악이 되면 얘네를 쓸 수가 있어요. 뭐를? 기법을. 근데 이 기법을 가게 되면 할인연금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어림셈법이라고 있는데 얘네는 이거 두 개를 다 알아야지만 이 방법을 대입을 해서 투자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얘는 이것만 알면 돼요. 영업현금 흐름만.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간편하겠어요? 얘가 간편할 거 아니에요. 얘는 그 두 개를 확인을 해서 얘네를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얘를 대입하든 얘를 대입하든 이거는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제자가 출제하게 되면 둘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내겠어요? 얘를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얘를 별표 2개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에서 거기 영업현금이라고 226페이지 있죠? 별표 아까 2개 했었죠? 네. 거기서 이 영업현금 흐름은 이렇게 글자를 따면 몇 개예요? 5개죠. 얘네가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이 5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공경부소를 대입하면 영업현금 흐름의 순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의미도 각각 알아야겠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 우리 교과서에 226페이지에 보면 박스에 가능 총소득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가로 열고 가능 조소득이라고 돼 있죠. 네, 이거는 번역상의 차이예요. 우리가 거기 보면 얘가 PGI라고 돼 있어 이 Potential Gross Income이라고 돼 있죠.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웠죠. 그로스의 의미가 뭐예요? 그로스의 의미가. 네? 그로스라는 거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면 이 총소득이 내 주머니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비도 빼야 돼, 공실도 빼야 되고, 경비도 빼야 되고, 이자도 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게 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라는 건 뭐냐면 한문으로 거칠 조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 끝나면 나사를 수확하죠. 그죠?
근데 나달인 상태로 밥을 지어 먹을 수는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도정 작업을 해야 돼요. 깎아야 돼요. 이게 결국 마이너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학자가 번역을 할 때 한문의 의미를 써서 조소득이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주로 총소득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총소득이. 근데 선생들이 문제를 낼 때는 총소득이라고 쓸 때도 있고 조소득이라고 쓸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그래서 이 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왜 중요한지는 알겠죠? 어떤 거를 출제하든지 간에 두 개 흐름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이 쓱 봐서 복잡할 것 같으면 싫어해요. 그 대꾸도 없는 거예요. 그죠? 조금 아까 우리 앞에서 포트폴리오 이론할 때까지가 좋았던 거예요. 쓱 보니까 또 화폐 시간같이 쓱 머리 아플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여기에 이런 것도 들어와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지대론 했잖아요. 학자들 이름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얘들을 언제 정리하지? 언제 친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만 힘들지 지나가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다 정리해요. 에? 이것만 정리해도 맞출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럼 이거 나중에 이거 갖고 대입해서 식 같은 것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정리한 다음에 거기 230페이지에 가보세요. 23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자 박스가 있죠. 박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을 따면 거기 1번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수년가법, 내부승일법, 수익성지수법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게 현가회수기간법이에요. 즉 요거 네 가지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에요. 즉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그래서 얘네를 할인기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법? 할인기법.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제목만. 다음 중에 할인기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뭐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제목만 알아도. 응? 그 네 가지 일단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할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예요. 즉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꿔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복잡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근데 그 밑에 가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나오죠. 걔는 별표 2개. 별표 2개.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다 해요. 이거 저기 앞전에 처음에 할 때 이거 저기 입문할 때 이거를 설명했더니 거의 쓰러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누구의 텐가 막 톡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상담하고 얘기 틀린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거 푸는 요를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가면 거기 어림셈법이라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별표 2개. 그런데 얘네는 그것만 알면 돼요. 얘네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 있죠. 현금 흐름이 뭐였어요? 얘네. 이거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는데 거기 옆에 가면은 자 237페이지에 양가로 1번의 승수법이라고 있죠. 여기에 승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회수기간이에요. 회수기간.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죠. 그러면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거. 그러니까 승수값은 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승수값은 어떨수록 좋다? 작을수록. 그런데 뒤로 넘어가게 되면 자, 238페이지에 수익률법이라고 있죠. 상단에. 그러면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관계예요. 즉 승수값이 작다는 얘기는 회수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수익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만 갖고 투자 판단하는 거야. 얘네는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대입을 안 해요. 야, 1년 동안에 발생한 현금 흐름의 크기만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거기 238페이지 하단에 핵심을 보면 거기 자본회수기간법과 평균회계 이익률법이라고 돼 있죠. 그 자본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승수법,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수익률법이에요. 이것도 번역상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를 가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 비율 분석법. 거기도 별표 2개. 이건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간략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비율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무슨 비율이 나와 있어요? 이거 앞에서 배웠죠? 어디서? 어디서? 경제에서 배웠잖아요. 수요를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 그럴 때 수요 변화 요인의 대부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LTV라고 명시를 해요. 그죠? 론 투 밸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투가 슬레이시엄이에요. 즉 가치 위에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 있죠? 그게 결정이 되는 게 무슨 비율? 대부 비율. 금융에 가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대부 비율과 우리 교과서에서는 거기 하단에 나와 있죠. 241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있죠. 그래도 별표는 해야 돼요. 여기는 얘는 차입자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즉 얘는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차입자의 뭐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얘네 둘이 뭘 기준으로 쓰냐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있죠. 그때 대출 승인 기준으로 얘네가 쓰이는 거예요. 대출 승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도 배워줘요.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래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100이면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5억짜리면은 얼마? 2억 5천까지 대출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 대부 비율은 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하고? 부채 비율은 자기의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로 표시하는데 얘가 50%잖아요. 그럼 얘가 몇 프로겠어요? 얘가 50%예요. 얘가 몇 프로? 자, 여러분 보시면 지분에 대한 부채잖아요. 얘가 50%라는 얘기는 빌린 게 몇 프로? 그러면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전체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빌린 거 50 빼면 내게 얼마? 50분에 50 하면 1. 곱하기 100 하면 100%.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채 비율을 구하라고 그러면 대부 비율을 줘야 돼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60%라고 주면 얘는 빌린 게 얼마? 빌린 게 60이잖아요. 그럼 내게 얼마? 40. 40분의 60 하면 1.5 곱하기 100 하면 150%.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어요? 힌트를 줘야 답을 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기준으로 활용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뒤로 넘기시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예, 걔도 별표. 부채 감당률은 그리고 채무 불이행률이라고도 있어요. 의미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부채 감당률 있죠? 얘도 체킹을 해야 돼요. 요즘 애도 써요. 채무 불이행률도. 부채 감당률의 의미가 뭐겠어요? 부채 감당률. 융자 상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융자 상환 능력. 그러면 융자 상환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아야 돼요. 제목에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할 때 쓰냐면 상업용 부동산 있죠. 수익성 부동산. 걔네 대출 승인 기준으로 얘네를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용어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제목만 갖고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거 문제로 많이 나와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을수록 은행으로부터 빌린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1보다 커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별표다 해줘. 의미가 어떤 건지 알려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다 해줘.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뭐예요? 개인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익숙하도록. 들은 걸로 끝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성적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되게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름이 돼서 7월 달에 들어갔는데도 확실히 정리가 안 돼. 그러면 2차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니 1차가 통과해야 2차가 있는데 남은 이거 3개월 가지고 2차를 언제 다 정리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박한 양반부터 원래 이 시험이 한 번에 동차되기 어려운 시험이래. 그래서 올해는 내가 1차만 하고 내년에 내가 2차를 할 거야. 한 3년 걸리더라도 그러려니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그러고 이제 옆 사람을 자꾸 쿡쿡 찌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내년엔 2차 나하고 같이 해. 올해는 1차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무슨 시간 낭비냐고요. 그죠?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합격은. 그런데 선생이 가면서 세부적으로도 별표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갈 때 거기 용어를 보면은 야 선생이 체킹해 준 거 선생이 그냥 그걸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던 데서 60% 내던 데서 내요. 거락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100점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의 처음에 출발은 창대했어요. 전국 수석을 목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현실적으로 바뀌죠. 되기만 하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민법도 열심히 하고 있죠. 민법이라는 과목이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게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방대하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처음에 성적이 안 오른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씩 주워 먹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누구에게?
선생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합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뭔지 알겠어? 모르겠는데? 그럼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한마디 해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 아, 그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합의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한테. 많이 물어볼수록 합격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결석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 푸는 요령 뭐 이런 것 있죠? 네, 이런 것도 단순한 거는 바로바로 또 알려줘요. 요령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계산 문제를 넘어갈 때, 야, 선생님 이거 왜 생략을 할까?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계산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25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금융이라고 있어요. 금융. 이번에 여기 투자로도 살살 가는 게 뭐냐. 우리가 나중에 이 본 수업 들어가면은 투자하고 금융하고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돼요. 둘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싫어해요. 근데 투자 못지않게 싫어하는 게 금융이에요. 이게 둘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예요. 경제를 처음에 들어요. 처음에 총론 듣죠? 총론 들을 때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경제를 들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시장론하고 정책론을 들으면서 다시 수습을 해요. 그러다가 투자론 들어가면서 확 떨어질 때 금융론 들어가면서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개발론 들어가면 다시 또 해볼만 하다고 그랬을 때 간평을 들어가면 갑자기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벌써 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 힘들다고 하는 애들의 반타작은 해줘야 돼요. 아까 투자론 6개 나온다고 그랬죠? 얘들도 5개 나와요. 그러면 반타작은 뭐를 반타작이냐? 이론을 반타작 해달라는 거예요. 계산은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계산은. 그렇게만 하면 다 모아서 24개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 이 얘기를 선생이, 그죠? 수십 년째 이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학생들에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네? 지금 12월 뭐 초중순이잖아요.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 데리고 이거 나오니 안 나오니 별표리 말이 난리를 죽였다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이거 매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작년 이맘때도 했다 안 했다?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매년. 좀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원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작년 올해 시험 기준했을 때 얼마 전에 여기 합격자 모임 이거지 병영에서 뭐 선생님들 송년회 같이 했는데 많이들 된 거예요. 그게 동치 합격자들도 여러 명 나왔고 1차 합격자도 여러 명 나오고 그래서 많이 됐는데 문제는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래도 표정이 밝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즐겁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씁쓸한 거예요. 그게 단체 문자가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괜찮으니까 참석하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저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학원에다가 힌트라도 알려주세요. 힌트라도. 학원에서는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원에서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 사람 중에서 웬만한 사람은 전화해서 됐다 이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 사람은 그때부터 소식이 끊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역사회 얼굴도 안 내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소식이 끊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학원에서 시험이 끝나면 합격자, 불합격자, 식당이 달라요. 그러면 학원 원장은 어떻게 돼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은 축하, 한쪽은 위로와 격려의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원장님이 술도 센 분이 아닌데, 막 여기서 하다가 또 여기서 위로하려고 또 가갖고 짐들 내시라고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양쪽 왔다 갔다 하니까 술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축하의 말, 여기 가서 위로의 말을 막 이래가지고 학생, 선생들이 뜯어말리고 참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어쨌든 합격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융이 있죠, 금융. 금융이라는 게 뭐겠어요? 금융. 원래 이 금융